안녕하세요. 만화가 최호철입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은 12명의 작가들이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하나의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고자 240일간 안산, 청운동, 국회, 광화문, 팽목항에서 유가족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목소리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읽는 글은 안산 단원고 2학년 4반에 다녔던 박수연 학생의 아버지 박종대 씨 이야기입니다. 진상규명은 우리 아들이 내준 숙제인데 안 할 수 없잖아요. 2학년 4반 박수연 학생의 아버지 박종대 씨 이야기. 수연이 아버지 말에는 흐릿한 구석이라고는 없었다. 말투는 딱딱하고 이야기는 짧게 끊어졌지만 내용만큼은 뚜렷했다. 그가 늘 분명한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지나간 일을 떠올리려 치면 그날 오전에가 아닌 그날 오전 11시 7분에 라고 말했다. 4월 16일 이후 망가진 기억이 많다 고 입버릇처럼 되뇌이면서도 그랬다. 조금이라도 뚜렷하지 않을 때는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라 곧 꼭 덧붙였다. 그 철저한 만큼 집과 가족대책위원회 사무실에는 온갖 서류가 쌓여가고 있었다. 언론 보도에서부터 세월호 선원들의 재판 기록에 이르기까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차고 넘친다고 했다. 그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는 펜과 다이어리,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다. 항상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 박종대 씨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수연이 얘기를 하다가 북받쳐 오를 때에도 떨리는 목소리를 내거나 눈물을 보이는 일이 드물었다. 한참 동안 말없이 허공을 응시하거나 고개를 젖힌 채 한숨을 내쉬는 것만으로 감정을 추스르곤 했다. 그는 감정적으로 굴어선 안 될 때다 라며 스스로를 누구보다 몰아붙이고 있었다. 수연이 아버지의 그런 성격을 알아서인지 주변에서는 그가 혹여 마음을 다칠까봐 걱정하는 이가 많았다. 오래된 고향 친구 한 사람은 너만 다친다, 그만 나대라 며 독한 말까지 써가면서 막아섰다. 수연이 아버지가 그 친구에게 답했다. 나 우리 아들 사랑한 만큼만 나댈 거다. 지난 9월 21일 박종대 씨가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진상규명분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오랫동안 공존해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의 집행과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감시해야 할 그의 어깨도 더 무거워졌다. 분명 지난하고 고단한 싸움이 될 것이다. 늦은 밤 인터뷰를 끝마쳤을 때 수연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할 일이 너무 많다며 자리를 일어섰다. 휴대전화는 인터뷰 내내 10분이 멀다 하고 울려대고 있었다. 밤거리로 나서는 그의 뒷모습이 퍽 고단해 보였다. 우리 사회가 수연이 아버지의 짊어진 무게를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기를 바라본다. 수연이는 참사 일주일 만인 4월 22일 오후 6시 43분에 무치로 돌아왔다. 전체 희생자 중에서는 117번째였다. 현실이 되어버린 아이의 죽음 앞에서 슬픔과 분노보다는 답답함이 앞섰다. 그건 수연이 아버지 스스로를 향한 답답함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하지만 버텨야 했다. 그는 아이가 자신에게 남긴 것이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건 막연한 기대감 따위가 아니었다. 수연이는 수영을 잘했다. 구명조끼까지 입었다면 바다라고 해도 1시간쯤은
거뜬히 견딜 수 있는 아이였다. 또 영특한 아이였다. 일찍부터 어른스러워 사춘기에도 속을 썩이거나 친구들과 투덕거리는 법이 없었다. 그가 평소에도 아들이기 이전에 내 삶의 친구이자 동지라고 자랑할 정도였다. 그런 수연이가 배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했다면 그건 보통의 사고가 아니었다는 뜻이고 가족들에게 그 진실의 조각이 남기지 않았을 리가 없었다. 아이가 올라와서 처음 확인을 했을 때 배 위에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경이 안 주더라고요. 이전에 올라온 아이들 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아이들 주머니에서 함께 나와도 그것만 늦게 주거나 부모가 달라는 말을 해야 주는. 나는 일부러 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저걸 주나 안 주나 어떤 상태로 주나 확인해 보려고 가만히 있었죠. 심지어 검안하러 갔을 때도 주지 않기에 이상하다 싶었어요. 염하고 나니까 그제야 휴대전화를 주더라고요. 결국 아이와 같이 올라왔는데 사이를 안 주고 있었던 거죠. 받자마자 열어갖고 메모리 칩이랑 유심칩만 따로 빼서 보관했어요. 젖은 상태로 두면 망가질까 싶어서요. 27일에 새벽에 다들 자고 있을 때 내 휴대전화로 옮겨놓고 확인해 봤죠. 혹 남들이 보면 그런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동영상 3개, 사진 40장 정도가 들어있었어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던 거죠. 동영상을 플레이해 보니까 사고 당시 세월호 내부 상황 중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걸 제보해야 하는데 팽목항에 있으면서 안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봐서 동영상 내용을 이슈화하는 게 맞는가 싶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공개 여부와 방식에 대해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그때 선택한 것이 JTBC하고 뉴스타파예요. 그날 JTBC 뉴스9은 수연이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동영상 중 하나를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침몰 당시 세월호 내부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지러운 화면 속에서도 아이들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두려움이 들여닥쳤을 상황이건만 아이들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도 선생님을 걱정할 줄 알았고 옆 친구에게는 선뜻 구명조끼를 양보했다. 배가 점차 기울어 가긴 했지만 움직이지 못할 정도까지는 아닌 듯 싶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배에서 탈출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연이어 울려 퍼진 안내 방송이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믿고 그 말을 고지곳대로 따랐다. 승객들을 내팽개친 채 도망간 선장의 지시는 동영상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됐다. 아이들은 15분 동안 여전히 제자리에 묶여 있었다. 우리 사회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이 미중요의 참사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동영상이 휴대전화 안에 들어있었던 건 아빠가 나서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진상규명을 담당하라는 의미라고요. 동영상을 처음 본 순간부터 저는 그랬어요. 그건 우리 아들이 내준 숙제인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정부나 수사당국이 유가족과 국민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뚜렷한 수사 결과가 없어요. 안 한 거예요. 방송도 유병원 잡는 거나 중계됐고 이쯤이면 정부에서 적어도 이 사건은 이래서 일어났고 저래서 일어났고는 설명해 줘야죠. 유가족들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나서야 할 상황이니까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냥 지켜봐서 안 될 거라면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해야죠. 진도에서 올라온 이후 수연이 아버지는 아이가 남긴 숙제에 뛰어들었다. 세월호 국정조사부터 시작해 진상규명과 관련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의 발길이 닿았다.
처음에는 일말의 믿음도 있었다. 팽목항과 안산 합동 분향소를 찾았던 정치인들마다 진상규명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 공허한 약속이었다. 국정조사라고 가서 보니까 이게 정말 수준 이하로 뒤죽박죽이에요. 장관이라는 사람들도 고작 검토해보겠습니다만 반복하고 앉았고요. 조사의 방향 자체도 잘못됐어요. 진상규명을 하려면 사고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김기춘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세운다, 안 된다 하면서 제대로 진행조차 못했어요. 수연이 아버지는 국정조사를 결국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줬을 뿐이라고 돌이켰다. 결국 7월부로 다니던 일자리를 내려놨다. 그는 체계화된 과정과 정리된 숫자를 바탕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1년에 다이어리를 3권씩은 쓸 정도였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부하 직원의 일처리가 꼼꼼하지 못하게 하면 크게 야단을 쳤다. 회사 안팎에서 칼 같은 일처리를 한다는 평도 받아왔다. 하지만 참사 이후에는 일을 하려고 해도 좀채 머릿속이 정돈되지 않았다. 지금 상태로는 회사에서 예전처럼 일을 못하니까요. 머리에서 생각들이 막 뭉개지더라고요. 숫자 같은 건 제대로 떠오르지도 않고, 특히 회사 일과 관련된 기억들이 망가져서 사고 이전보다 절반도 해내지 못했거든요. 회사에 나가도 하루 종일 병 걸린 사람 마냥 휴대전화로 세월호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만 하고 앉았고요. 진상규명을 나 혼자는 할 수 없어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거들어야죠. 그렇게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수연이는 웃음이 많은 아이였다. 갓난아기 때도 하루 종일 배시시 웃곤 했다. 가만히 잠이 잘 들었고 보채지 않아 부모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 4~5살 때부터 업어달라는 소리 한 번 안 했다. 누군가 손만 잡아주면 씩씩하게 먼 거리도 곧잘 걸어갔다. 오히려 1살 터울의 누나가 울며 보채고 늘 어리광을 부렸다. 그래서 수연이 아버지는 누나에게는 찡어리, 수연이에게는 째보라고 별명을 붙였다. 수연이는 항상 입이 찢어질 정도로 잘 웃고 조금 간지리기만 해도 웃어서 고마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째보라고 부른 거예요. 항상 입이 찢어질 듯 잘 웃는다고. 애교도 많았어요. 가족들에게 사랑해, 사랑해 라는 말을 달고 다녔을 정도로요. 매년 우리 결혼기념일도 챙겨주고 특히 수연이는 자신보다 어린 동생들에게 살갑게 굴었어요. 안산 근처에 사는 사촌 동생들은 수연이만 만나면 졸졸 쫓아다닐 만큼 따르고 좋아했거든요. 동네에는 수연이를 좋아하는 꼬마도 한 명 있었어요. 아파트 같은 동 1층에 사는 초등학생인데 꼭 우리 집에 시집 오겠다는 거예요. 학교 갈 때면 수연이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기도 했어요. 그럼 수연이가 손잡고 같이 등교하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죽이 잘 맞았다. 휴일에는 곧잘 카메라 한 대씩 메고 나들이를 나섰다. 1년에 한 번씩은 단둘이 꼭 설악산에 올랐다. 그에게 수연이는 아들 그 이상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또 아들은 아버지의 친구가 되어주었다. 냉철한 이성을 강조하는 아버지와 따뜻한 감성을 지닌 아들은 함께하는 것으로 서로를 완성시켰다. 나는 성격이 좀 칼같고 차가운 면도 있으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도 그렇고 아버지인 제가 수연이에게서 배우곤 했어요. 저랑 반대되는 수연이를 보면 저는 그 친구에 비해 나만 생각하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으니까요. 덕분에 그는 보통의 아버지들과 달리 아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다. 수연이와 친한 친구들의 이름부터 취미생활에 이르기까지 떠올리는 것마다 모두 또렷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
푹 빠지곤 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공룡에 관한 책만 들여다봤어요. 그 다음은 사슴벌레. 여기저기서 많이 사들이기도 하고 밤에 뒷산으로 올라가 사슴벌레를 잡아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 빠지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이 녀석이 음악에 빠졌는데 친구들하고 ADHD라는 밴드도 만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병 이름이더라고요. 노래는 못했는데 또 작곡은 하는 거예요. 애들끼리 악보도 그리고 악기로 연주해서 녹음도 하대요. 그렇게 만든 것을 아빠, 이거 어때? 내가 만든 거야. 라면서 나한테 몇 번 들려주곤 했어요. 그 밴드가 총 7명이었는데 이번 사고로 4명이 가고 3명만 남았어요. 수연이 아버지는 장례를 치른 뒤 아이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뒤적거렸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아이의 흔적은 다 간직하고 싶었다. 거기에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만들었을 음악의 몇 마디가 남아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양이 적었지만 미완성된 소리들 사이에서조차 아이의 흔적이 묻어났다. 아이가 가졌던 정서와 아이가 고민했던 시간들이 거기에 있었다. 수연이 아버지는 혼자서 아주 오랫동안 그 흔적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다. 집에 있는 카메라가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종이거든요. 근데 한 4, 50만 원 하는 마이크를 사주면 녹음하는 걸 찍겠다는 거예요. 못 사줬거든요. 아마 그걸 사줬으면 음악을 더 많이 담아놨을 텐데. 수연이 아버지는 언젠가 수연이가 마이크를 사달라고 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런 사소한 일조차 이제는 온통 후회로 남는다. 말은 품어내지 못하는 것이 많다. 이를테면 누군가에 대한 기억이 그렇다. 내뱉자마자 사그러지는 이야기 속에서 기억은 쉬이 흩날린다. 음절과 음절, 어절과 어절이 끊고 맺어지는 동안에도 흔적은 조금씩 희미해진다. 결국 말은 쌓여갈수록 기억되는 일을 그만큼 가라앉힌다. 애당초 기억은 온전하지도 않다. 바람, 감정, 판단은 매 순간 기억하는 이의 머릿속을 마름질한다. 그 와중에 기억하고 싶은 것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기억해야 한다고 믿는 것과 기억하면 안 된다고 믿는 것이 엇갈린다. 결국 말이 반복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남겨지는 것은 두루뭉술한 잔상뿐이다. 수연이 아버지는 아이의 기억을 그렇게 떠나보낼 수 없었다. 그래서 5월 10일 고 박수연이 체험했던 세상이란 이름의 블로그를 열었다. 참사 25일째이자 장례를 치른 지 15일째 되던 날이다. 이름 그대로 수연이를 기억하기 위한 사진, 영상, 그리고 수연이를 기억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글이 모아졌다. 수연이를 가족들이 잊지 않았으면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기억도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이 엄마는 엄마대로, 누나는 누나대로, 나는 나대로 기억을 하다 보면 결국 서로 다른 기억이 되잖아요. 뭔가 공통된 기억의 저장소를 만들어 두고 싶었어요. 블로그는 수연이를 향한 더 큰 기억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7월 4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블로그에 담긴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특히 수연이의 버킷리스트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적어놓은 목록을 뜻한다. 버킷리스트는 수연이 어머니가 아이의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수첩에서 나왔다. 수첩에는 수연이가 언젠가 적어놨을 25개의 버킷리스트가 적혀 있었다. 아빠 수제 기타 만들어 드리기, 자서전 내보기, 재즈 피아노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진정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기,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책 2,000권 읽기, 유명한 뮤지션들 사인 받기, 나 혼자서 세계 여행. 수연이가 긴 세월을 살아나가며 차차 이루려 했던 바람들이었다. 수연이의 가족들은 그것들을 대신 해나가기로 결정했다. 버킷리스트를 써놓은 것은 몰랐지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주고 싶어요. 수연이의 버킷리스트는 조금씩 실현되어 가고 있다. 책 2,000권 읽기는 온 가족이 틈틈이 해나가는 중이고, 세계 여행은 곧 대학생이 될 누나가 맡았다. 자서전은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뒤 수연이 아버지가 그 과정을 정리한 것에 수연이의 일기를 묶어서 대신할 계획이다. 방송을 통해 수연이의 버킷리스트가 알려지자 이곳저곳에서 따뜻한 마음들이 모이기도 했다. YB 윤도현, 국카스텐, 김민기, 박효신 등을 비롯하여 100여 명도 넘는 뮤지션들이 버킷리스트 중 유명한 뮤지션들 사인 받기를 실현해주기 위해서 각자의 사인을 전달해 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부활의 김태원은 사인과 함께 수제 기타 한 대를 수연이 아버지에게 보내왔다. 수연이가 남달리 좋아했다는 국카스텐은 장례식에 조문을 왔고 그 자리에서 녹음 중인 비공개 음원 2곡이 담긴 CD를 전해주었다. 아이가 영면을 취한 하늘공원에도 아무도 모르게 2차례나 찾았다. 자신들의 복귀 공연에도 초대해 지난 8월 15일에는 수연이 가족들이 공연을 지켜봤다. 버킷리스트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실현되어 가는데 한편으로는 서글펐어요. 본인이 직접 하고 싶어 남겨둔 리스트잖아요. 부모가 대신 해주는 게 위안은 될지 몰라도 아이가 살아있을 때 진짜 원하던 모습은 아닐 테니까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가족들끼리만 했었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것들도 많잖아요. 참사 당일 황망한 소식을 접한 가족들은 단원거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수연이 아버지 역시 회사에서 일하던 중 오전 10시 7분에 아내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었다. 급하게 학교로 향했는데 도착했을 무렵 세월호 승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보도가 들려왔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몰라 가족들은 진도로 방향을 돌렸다. 막 160에서 170km를 밟았던 것 같아요. 수연이 엄마, 딸, 그리고 같은 동네 사는 10반 슬기 엄마랑 이렇게 넷이서 진도로 내려갔죠. 휴대전화 DMB로 MBC를 보고 있었거든요. 군산 정도 가니까 갑자기 이전하고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나오고. 그때까지만 해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수연이 이모가 YTN에서 구출된 단원고 학생들을 비춰줬다며 갈무리한 사진을 보내줬다. 그 중에 수연이와 꼭 닮은 뒷모습이 있다고 했다. 정말이었다. 한 아이가 모포를 어깨까지 뒤집어 쓴 채 뒷모습만 나왔는데 그가 보기에도 분명히 수연이가 맞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확실했다. 왼손으로 종이컵을 잡는 모양새까지 똑같았다. 엄마도 수연이가 구출됐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죽했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같이 차에 탄 슬기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걱정 말아라. 수연이도 구출이 됐으니 슬기도 분명히 구출이 됐을 거다. 그런데 진도 체육관에 도착해 보니까 수연이가 없는 거예요. 생존자 명단에도 이름이 없고요. 그래서 구출된 아이들이 있다는 한국병원하고 목포병원에도 전화를 돌렸는데 안 받더라고요. 다시 수소문해보니 구출된 아이들을 태운 배가 팽목항으로 온대요. 그래서 팽목항으로 달려갔는데 배 들어오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가족들이 도착했을 무렵에는 항구가 온통 취재진으로 가득한 상황이었다. 애타는 마음에 울부짖는 가족들 머리 위에 연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그곳에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사라지고 없었다. 진도 팽목항에 도착했을 땐 언론이 다 와 있었어요.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데나 카메라를 막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가 울든 소리를 지르든 아니 양해라도 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나중에 가니까 결국 어떤 부모님들은 카메라를 막 뺏어버리고 그랬었죠. 심지어는 전화통화라도 할라치면 또 유가족들끼리 이야기라도 나누려고 하면 무슨 내용인지와 관계없이 옆에서 다 찍고 물어보고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럼 보도라도 똑바로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언론은 그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원 구조란 오보로 가족들의 마음에 상흔을 입혔다. 심지어 어떤 언론은 전원 구조가 가능했던 까닭이라며 해경 함정이 근처에 있었고 선장이 재빠른 퇴선 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까지 보도했다. 16일 저녁부터는 대대적인 구조활동 시작이라는 타이틀이 언론 보도를 메웠지만 이는 가족과 시민들을 우롱한 거짓이었다. 4월 16일에는 구조 수색을 아예 안 했죠. 뉴스 타파에서 나중에 보도했잖아요. 전혀 탐색이 없었다고. 거기에 나온 내용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심지어 언론의 무책임한 취재 활동으로 인해 구조 수색이 늦어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팽목항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중계진의 차량으로 가로막혀 장비 투입이 지연된 것이다. 팽목항에 길이 안 났어요. 심지어는 세월호 내부에 산소를 주입한다고 에어 컴프레셔가 도착했는데 이게 교행이 안 돼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다 못해 골든타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인 4월 18일에는 저랑 아내랑 우리 동서랑 아주 난리를 쳐서 길을 뚫었어요. 그 상황에 열이 확 올라와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걸 보고 아내도 동서도 하여튼 난리를 쳤어요. 그제야 소방본부인가 어디서 사람들이 취재진에게 차를 빼라고 하고 경찰에게도 폴리스 라인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차들이 다 빠지고 나서야 길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내가 진도에서 한 가지 뭔가를 했다면 바로 이거예요. 11월 7일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족대책위원회에서는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더 이상 법률 제정이 늦어지면 진상규명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연이 아버지 역시 특별법 자체는 누더기 특별법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에게나 모든 유가족에게나 특별법은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다. 여하튼 특별법은 만들어졌습니다. 특별법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으니까. 사실 앞으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시행령 제정에 관한 거예요. 시행령에 따라서 실제로 법률 내용의 적용과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요구할 때만큼 투쟁을 전개해 나가렵니다. 제대로 된 시행령이 안 만들어지면 특별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연이 아버지는 시행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질 진상조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꼽았다. 위원회는 총 17명을 선출해 최소 18개월, 최장 21개월 동안 진상규명 활동을 펼친다. 위원회와 별개로 특별검사에 의한 조사도 따로 2번 추진된다. 만약에 사건을 덮으려는 사람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특별검사보다는 사실상 이쪽이 더 중요하거든요.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어서 어떤 분이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 인적 구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켜봐야죠.
또 시행령을 만들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유가족들을 참여시키지 않으려고 차단막을 칠까 걱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진상규명이란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물고 들어가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진상조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라면 두 번째는 그 발족 시점입니다. 특별법 자체에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령이 제정될 때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도록 확실하게 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상조사위원회 1년 8개월과 특검 2번에 이르기까지 최소 2년 동안은 진상규명 과정을 감시할 필요가 있어요. 유가족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지만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걸 시행령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줘야죠. 지금 당장은 이 세 가지가 시행령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벌써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됐으니 그것으로 참사가 마무리되는 마냥 이야기하고 있다. 한 종합편성 채널에서는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의 입을 빌려 진상규명이 98% 됐다. 고까지 했다. 하지만 수연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유가족에게 4.16 세월호 참사는 아직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저는 거꾸로 이야기해서 진상규명이 2%도 안 됐다고 생각해요. 선원들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도 덜 밝혀진 부분이 많고요. 예를 들어 15명의 선원이 있었으면서도 일사불란하게 자기들만 퇴선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고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재판 과정에서 규명이 잘 안 됐어요. 해경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피의자 집단인데 제대로 책임지는 놈은 없잖아요. 보세요. 해경 차장은 죄가 있다고 기소가 됐는데 해경청장은 죄가 없다고 하고 책임 소재조차 명확하게 안 밝혀졌는데 그게 무슨 진상규명입니까? 다시 판을 짜야죠. 근본적으로는 침몰 후에 어째서 그런 부실한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또 정부가 유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없는지 모두를 다시 조사해야죠. 생각해 보세요. 진상규명이 제대로 됐다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저렇게 엉성할 수가 있겠는가?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304명의 억울한 죽음 위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하나같이 소원하고 있다. 수연이 아버지 역시 진상규명이 끝마쳐지고 거기에 따라 개선책들이 만들어진다면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보여준 지금까지의 모습은 그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사실은 부처를 저기서 빼다가 여기에 갖다 붙이는 수준이잖아요. 그게 어디 모양새만 바꾼 거지 시스템을 고쳤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럼 이런 참사가 생겨나도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공청회도 열어서 뭐가 문제였는지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면 일원화하고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좀 도와주고 뭔가 종합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5월 19일에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 해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CBS랑 인터뷰하면서 문패 바꿔 달기로 끝나는 거 아니냐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 건 진상규명이 허술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숙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저 불운한 일이라고. 이제는 큰 아이를 잘 보듬어야 할 때라고도 여겼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이가 많았다. 하지만 수연이 아버지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아이가 억울하고 원통하게 죽었는데 그걸 숙명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견디기 어려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도무지 아버지가 할 일이 아니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같은 마음이니 부모들이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청운동에서 밤을 지새우고 비를 맞아가면서 싸우셨죠. 유민이 아버지께서 46일씩이나 단식을 하면서 버티셨던 것도 그거 이상이 있겠어요? 사람에 따라서 죽은 아이들을 위해 싸우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 동기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 대책위에 들어올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빠진다고 하면 비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할 때 나서게 됐고, 선거에서 부모님들이 반수 넘게 지지해 주셨어요. 물론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멀어지는 게 걱정스럽다. 때때로 혼자서 높고 가파른 벽에 둘러싸여 있는 듯한 막막함조차 느껴진다. 사실상 우리 유가족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려움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진상규명 과정은 최소한 2년 동안,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울지 몰라요. 기관과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참사 발생 이후에 시간이 꽤 지나간 만큼 증거가 얼마나 남아있을지도 불투명하고요.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삶 자체가 산산조각 나버렸으니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집에 있을 때면 혼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냥 물하고 단백질로만 결합된 존재 마냥. 가정 자체가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한동안은 판단력도, 기억력도, 집중력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진상규명에 나서야겠다고 독하게 마음먹지 않았다면, 또 그 나이가 없었다면 더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다른 집들도 그런 문제는 심각할 거예요. 진상규명 자체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도 수연이 아버지의 걱정거리가 됐다. 그가 당분간 진상규명에 매달리게 되면서 당장 봄이 돌아오면 수연이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집 밖으로 나서야 할 상황이다. 정확히 세워보지는 못했지만 상당수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기다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특히 우리 나이면, 그것도 사무직이었던 사람들은 직장 그만뒀다가 새로 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도 노후 준비한다고 마련해놨던 것 같고 버티고 있는데 그것도 곧 한계가 올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죽음을 이대로 묻을 수는 없잖아요. 고생하더라도 해야죠. 지난한 시간이 되겠지만 수연이 아버지는 언젠가 아들이 내준 숙제를 끝마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 결과를 받아드는 날이 오리라고 그는 믿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연이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디서 어떻게 비롯되었는지를 밝혀내야만 한다. 그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수연이 아버지의 싸움은 계속 이어질 터다. 진상규명이 다 끝나고 나면 희생된 304명의 모든 유가족과 국민,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하나 올릴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우리 수연이에게도 보여줘야죠. 숙제검사는 꼭 받아야 하니까. 작가기록단 박현진. 이 방송은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판매한 수익금을 통해서 416 작가기록단과 출판사 창비가 제작했습니다. 남은 수익 그 밴드가 총 7명이었는데 이번 사고로 4명이 가고 3명만 남았어요. 수연이 아버지는 장례를 치른 뒤
아이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뒤적거렸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아이의 흔적은 다 간직하고 싶었다. 거기에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만들었을 음악의 몇 마디가 남아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양이 적었지만 미완성된 소리들 사이에서조차 아이의 흔적이 묻어났다. 아이가 가졌던 정서와 아이가 고민했던 시간들이 거기에 있었다. 수연이 아버지는 혼자서 아주 오랫동안 그 흔적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다. 집에 있는 카메라가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종이거든요. 근데 한 4, 50만 원 하는 마이크를 사주면 녹음하는 걸 찍겠다는 거예요. 못 사줬거든요. 아마 그걸 사줬으면 음악을 더 많이 담아놨을 텐데. 수연이 아버지는 언젠가 수연이가 마이크를 사달라고 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런 사소한 일조차 이제는 온통 후회로 남는다. 말은 품어내지 못하는 것이 많다. 이를테면 누군가에 대한 기억이 그렇다. 내뱉자마자 사그러지는 이야기 속에서 기억은 쉬이 흩날린다. 음절과 음절, 어절과 어절이 끊고 맺어지는 동안에도 흔적은 조금씩 희미해진다. 결국 말은 쌓여갈수록 기억되는 일을 그만큼 가라앉힌다. 애당초 기억은 온전하지도 않다. 바람, 감정, 판단은 매 순간 기억하는 이의 머릿속을 마름질한다. 그 와중에 기억하고 싶은 것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기억해야 한다고 믿는 것과 기억하면 안 된다고 믿는 것이 엇갈린다. 결국 말이 반복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남겨지는 것은 두루뭉술한 잔상뿐이다. 수연이 아버지는 아이의 기억을 그렇게 떠나보낼 수 없었다. 그래서 5월 10일 고 박수연이 체험했던 세상이란 이름의 블로그를 열었다. 참사 25일째이자 장례를 치른 지 15일째 되던 날이다. 이름 그대로 수연이를 기억하기 위한 사진, 영상, 그리고 수연이를 기억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글이 모아졌다. 수연이를 가족들이 잊지 않았으면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기억도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이 엄마는 엄마대로, 누나는 누나대로, 나는 나대로 기억을 하다 보면 결국 서로 다른 기억이 되잖아요. 뭔가 공통된 기억의 저장소를 만들어 두고 싶었어요. 블로그는 수연이를 향한 더 큰 기억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7월 4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블로그에 담긴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특히 수연이의 버킷리스트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적어놓은 목록을 뜻한다. 버킷리스트는 수연이 어머니가 아이의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수첩에서 나왔다. 수첩에는 수연이가 언젠가 적어놨을 25개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만 하고 앉았고요. 진상규명을 나 혼자는 할 수 없어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거들어야죠. 그렇게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수연이는 웃음이 많은 아이였다. 갓난아기 때도 하루 종일 배시시 웃곤 했다. 가만히 잠이 잘 들었고 보채지 않아 부모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 4, 5살 때부터 업어달라는 소리 한 번 안 했다. 누군가 손만 잡아주면 씩씩하게 먼 거리도 곧잘 걸어갔다. 오히려 1살 터울의 누나가 울며 보채고 늘 어리광을 부렸다. 그래서 수연이 아버지는 누나에게는 찡어리, 수연이에게는 째보라고 별명을 붙였다. 수연이는 항상 입이 찢어질 정도로 잘 웃고 조금 간지리기만 해도 웃어서 고마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째보라고 부른 거예요. 항상 입이 찢어질 듯 잘 웃는다고. 애교도 많았어요.
가족들에게 사랑해, 사랑해 라는 말을 달고 다녔을 정도로요. 매년 우리 결혼기념일도 챙겨주고 특히 수연이는 자신보다 어린 동생들에게 살갑게 굴었어요. 안산 근처에 사는 사촌 동생들은 수연이만 만나면 졸졸 쫓아다닐 만큼 따르고 좋아했거든요. 동네에는 수연이를 좋아하는 꼬마도 한 명 있었어요. 아파트 같은 동 1층에 사는 초등학생인데 꼭 우리 집에 시집 오겠다는 거예요. 학교 갈 때면 수연이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기도 했어요. 그럼 수연이가 손잡고 같이 등교하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죽이 잘 맞았다. 휴일에는 곧잘 카메라 한 대씩 메고 나들이를 나섰다. 1년에 한 번씩은 단둘이 꼭 설악산에 올랐다. 그에게 수연이는 아들 그 이상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또 아들은 아버지의 친구가 되어주었다. 냉철한 이성을 강조하는 아버지와 따뜻한 감성을 지닌 아들은 함께하는 것으로 서로를 완성시켰다. 나는 성격이 좀 칼같고 차가운 면도 있으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도 그렇고 아버지인 제가 수연이에게서 배우곤 했어요. 저랑 반대되는 수연이를 보면 저는 그 친구에 비해 나만 생각하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으니까요. 덕분에 그는 보통의 아버지들과 달리 아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다. 수연이와 친한 친구들의 이름부터 취미생활에 이르기까지 떠올리는 것마다 모두 또렷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 푹 빠지곤 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공룡에 관한 책만 들여다봤어요. 그 다음은 사슴벌레. 여기저기서 많이 사들이기도 하고 밤에 뒷산으로 올라가 사슴벌레를 잡아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 빠지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이 녀석이 음악에 빠졌는데 친구들하고 ADHD라는 밴드도 만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병 이름이더라고요. 노래는 못했는데 또 작곡은 하는 거예요. 애들끼리 악보도 그리고 악기로 연주해서 녹음도 하대요. 그렇게 만든 것을 아빠, 이거 어때? 내가 만든 거야. 라면서 나한테 몇 번 들려주곤 했어요. 수연이는 참사 일주일 만인 4월 22일 오후 6시 43분에 무치로 돌아왔다. 전체 희생자 중에서는 117번째였다. 현실이 되어버린 아이의 죽음 앞에서 슬픔과 분노보다는 답답함이 앞섰다. 그건 수연이 아버지 스스로를 향한 답답함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하지만 버텨야 했다. 그는 아이가 자신에게 남긴 것이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건 막연한 기대감 따위가 아니었다. 수연이는 수영을 잘했다. 구명조끼까지 입었다면 바다라고 해도 1시간쯤은 거뜬히 견딜 수 있는 아이였다. 또 영특한 아이였다. 일찍부터 어른스러워 사춘기에도 속을 썩이거나 친구들과 투덕거리는 법이 없었다. 그가 평소에도 아들이기 이전에 내 삶의 친구이자 동지라고 자랑할 정도였다. 그런 수연이가 배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했다면 그건 보통의 사고가 아니었다는 뜻이고 가족들에게 그 진실의 조각이나마 남기지 않았을 리가 없었다. 아이가 올라와서 처음 확인을 했을 때 배 위에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경이 안 주더라고요. 이전에 올라온 아이들 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아이들 주머니에서 함께 나와도 그것만 늦게 주거나 부모가 달라는 말을 해야 주는. 나는 일부러 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저걸 주나 안 주나, 어떤 상태로 주나,
확인해 보려고 가만히 있었죠. 심지어 검안하러 갔을 때도 주지 않기에 이상하다 싶었어요. 염하고 나니까 그제야 휴대전화를 주더라고요. 결국 아이와 같이 올라왔는데 4일을 안 주고 있었던 거죠. 받자마자 열어갖고 메모리 칩이랑 유심칩만 따로 빼서 보관했어요. 젖은 상태로 두면 망가질까 싶어서요. 27일에 새벽에 다들 자고 있을 때 내 휴대전화로 옮겨놓고 확인해 봤죠. 혹 남들이 보면 그런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동영상 3개, 사진 40장 정도가 들어있었어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던 거죠. 동영상을 플레이해 보니까 사고 당시 세월호 내부 상황 중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걸 제보해야 하는데 팽목항에 있으면서 안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봐서 동영상 내용을 이슈화하는 게 맞는가 싶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공개 여부와 방식에 대해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그때 선택한 것이 JTBC하고 뉴스타파예요. 그날 JTBC 뉴스9은 수연이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동영상 중 하나를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침몰 당시 세월호 내부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지러운 화면 속에서도 아이들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두려움이 들여닥쳤을 상황이건만 아이들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도 선생님을 걱정할 줄 알았고 옆 친구에게는 선뜻 구명조끼를 양보했다. 배가 점차 기울어 가긴 했지만 움직이지 못할 정도까지는 아닌 듯 싶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배에서 탈출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연이어 울려 퍼진 안내 방송이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믿고 그 말을 고지곳대로 따랐다. 승객들을 내팽개친 채 도망간 선장의 지시는 동영상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됐다. 아이들은 15분 동안 여전히 제자리에 묶여 있었다. 우리 사회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이 미중요의 참사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동영상이 휴대전화 안에 들어있었던 건 아빠가 나서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진상규명을 담당하라는 의미라고요. 동영상을 처음 본 순간부터 저는 그랬어요. 그건 우리 아들이 내준 숙제인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정부나 수사당국이 유가족과 국민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뚜렷한 수사 결과가 없어요. 안 한 거예요. 방송도 유병원 잡는 거나 중계됐고 이쯤이면 정부에서 적어도 이 사건은 이래서 일어났고 저래서 일어났고는 설명해 줘야죠. 유가족들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나서야 할 상황이니까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냥 지켜봐서 안 될 거라면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해야죠. 진도에서 올라온 이후 수연이 아버지는 아이가 남긴 숙제에 뛰어들었다. 세월호 국정조사부터 시작해 진상규명과 관련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의 발길이 닿았다. 처음에는 일말의 믿음도 있었다. 팽목항과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았던 정치인들마다 진상규명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 공허한 약속이었다. 국정조사라고 가서 보니까 이게 정말 수준 이하로 뒤죽박죽이에요. 장관이라는 사람들도 고작 검토해보겠습니다만 반복하고 앉았고요. 조사의 방향 자체도 잘못됐어요. 진상규명을 하려면 사고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김기춘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세운다, 안 된다 하면서 제대로 진행조차 못했어요. 수연이 아버지는 국정조사를 결국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줬을 뿐이라고 돌이켰다. 결국 7월부로 다니던 일자리를 내려놨다. 그는 체계화된 과정과 정리된 숫자를 바탕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1년에 다이어리를 3권씩은 쓸 정도였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부하 직원의 일처리가 꼼꼼하지 못하게 하면 크게 야단을 쳤다. 회사 안팎에서 칼 같은 일처리를 한다는 평도 받아왔다. 하지만 참사 이후에는 일을 하려고 해도 좀채 머릿속이 정돈되지 않았다. 지금 상태로는 회사에서 예전처럼 일을 못하니까요. 머리에서 생각들이 막 뭉개지더라고요. 숫자 같은 건 제대로 떠오르지도 않고, 특히 회사 일과 관련된 기억들이 망가져서 사고 이전보다 절반도 해내지 못했거든요. 회사에 나가도 하루 종일 병 걸린 사람 마냥 휴대전화로 세월호 안녕하세요. 만화가 최호철입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은 12명의 작가들이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하나의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고자 240일간 안산, 청운동, 국회, 광화문, 팽목항에서 유가족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목소리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읽는 글은 안산 단원고 2학년 4반에 다녔던 박수연 학생의 아버지 박종대 씨 이야기입니다. 진상규명은 우리 아들이 내준 숙제인데 안 할 수 없잖아요. 2학년 4반 박수연 학생의 아버지 박종대 씨 이야기. 수연이 아버지 말에는 흐릿한 구석이라고는 없었다. 말투는 딱딱하고 이야기는 짧게 끊어졌지만 내용만큼은 뚜렷했다. 그가 늘 분명한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지나간 일을 떠올리려 치면 그날 오전에가 아닌 그날 오전 11시 7분에 라고 말했다. 4월 16일 이후 망가진 기억이 많다고 입버릇처럼 되뇌이면서도 그랬다. 조금이라도 뚜렷하지 않을 때는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라 곧 꼭 덧붙였다. 그 철저한 만큼 집과 가족대책위원회 사무실에는 온갖 서류가 쌓여가고 있었다. 언론 보도에서부터 세월호 선원들의 재판 기록에 이르기까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차고 넘친다고 했다. 그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는 펜과 다이어리,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다. 항상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 박종대 씨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수연이 얘기를 하다가 북받쳐 오를 때에도 떨리는 목소리를 내거나 눈물을 보이는 일이 드물었다. 한참 동안 말없이 허공을 응시하거나 고개를 젖힌 채 한숨을 내쉬는 것만으로 감정을 추스르곤 했다. 그는 감정적으로 굴어선 안 될 때다 라며 스스로를 누구보다 몰아붙이고 있었다. 수연이 아버지의 그런 성격을 알아서인지 주변에서는 그가 혹여 마음을 다칠까봐 걱정하는 이가 많았다. 오래된 고향 친구 한 사람은 너만 다친다. 그만 나대라. 며 독한 말까지 써가면서 막아섰다. 수연이 아버지가 그 친구에게 답했다. 나 우리 아들 사랑한 만큼만 나댈 거다. 지난 9월 21일 박종대 씨가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진상규명분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오랫동안 공존해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의 집행과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감시해야 할 그의 어깨도 더 무거워졌다. 분명 지난하고 고단한 싸움이 될 것이다. 늦은 밤 인터뷰를 끝마쳤을 때 수연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할 일이 너무 많다며 자리를 일어섰다. 휴대전화는 인터뷰 내내 10분이 멀다 하고 울려대고 있었다. 밤거리로 나서는 그의 뒷모습이 퍽 고단해 보였다. 우리 사회가 수연이 아버지의 짊어진 무게를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기를 바라본다.